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1월 들어 상당히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지만 어제는 이제 기관들이 팔자로 대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욕구가 생기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났습니다. 다우가 0.8%, 나스닥이 1% 밀렸죠. 엔비디아가 무려 13%나 하락했고요. 캐터필러가 9%나 밀렸습니다. 두 종목이 대표적으로 실적 부진을 이끌었던 종목들인데요. 조금 쉬어갈 자리가 됐다는 게 그동안 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키이죠. 얼마나 주식을 더 살까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살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국 주식을 왜 사는지, 얼마나 더 사는지 그 얘기는 2부 시작할 때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또 어떤 변수를 보면서 세워야 될지 오늘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 만나는데요. 장효혁 팀장님 코너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날카로운 시장 분석,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1월에 뭐 죽을 줄 알았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물론 이제 장 팀장님은 그 전부터 어려울 때부터 시장 괜찮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또 좀 꽤 올라온 자리라 부담스럽긴 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떨까요? 뭐 모두 다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사실 제일 쌀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주식으로 예를 들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상한가가 뭐예요? 상한가가 사자만 있고 팔자가 없는 게 상한가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붙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한가 뭡니까? 팔자만 있고 사자가 없는 게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밑으로 쏠려 있는 시각을 그대로 녹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올해 증시 시작하면서 사실 시장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패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두 다 어려울 겁니다. 안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증시였습니다. 그런 시장이면 제일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 이제 좀 올랐다 싶으니까 뭐 저도 1차 반등 목표치 뭐 2230 뭐 이런 거 불러드리는데 이 올라가 봐야 뭐 여기서 먹을 구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올라갈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이걸 팔아 제낀다. 그럼 팔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밀린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나리오는 그거죠.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꼴랑 요거 올랐다고 그럼 밀려봐야 얼마나 밀릴 거냐라고 생각을 바꿔먹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굳이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뭐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요즘 종목들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값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제가 지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뭐 시클리커죠, 뭐 철강, 요즘 포스코 뭐 강하죠, 뭐 비철, 뭐 많아요. 뭐 화학주들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뭐 지난주는 뭐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시세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 뭐 상당 부분의 이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에 뭐 이 종목은 뭐 이 가치에 비해서 뭐 현격하게 레벨 다운돼 있다라고 보는 그 룸 채우기에 적합한 종목들은 뭐 지수에 상관없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만 되돌아보면은 상승폭이 53p였어요. 사실 53p를 주가 지수에 녹여서 보면은 뭐 한 2.5% 채 안 되겠네요. 뭐 요거 주간으로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포커스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보는 건데 주가 강세였던 구간에서 주간 50p 올라가는 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 빠지는 증시를 많이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요 반등에도 또 빠지면 어떠지? 또 빠지면 다시 빠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뭐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읽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매주 월요일 방송을 하는데 뭐 이번 주는 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방송할 때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6.4% 나올 거다. 좀 부진하게 나올 거다. 근데 괜찮다. 알고 있다. 네, 안 나올 거 알고 있었고 이거 나와도 시장에 악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살짝 녹여내고 뭐 추세 전혀 이상 없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난주 플로우 한번 보시면 월요일 날 살짝 밀렸다가 화수목금 그대로 뽑아버린 증시였어요. 그래서 뭐 이 차트 하나 보시면은요. 안 나올 거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뭐 더 안 좋게 뭐 올해 뭐 1, 2분기 정도 뭐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이것 모르고 있던 사실이면은 사실 시장에 마이너스 매겨야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이상 주가가 밀렸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중 무역 전쟁 이 마이너스를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는 이유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미중 무역 전쟁이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갑니다. 뭐 수출 데이터가 망가졌고 뭐 이런 부분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이 상관관계가 뭐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쉽게 해석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증시는 2번 오픈해요. 9시에 장 한 번 열리고 중국장 열 때 한 번 또 엽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중국 증시 뭐 나름 이제 저점부에서 힘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2번 개장해요. 뭐 9시에 한 번 두드려 맞고 10시 반에 한 번 더 맞아요. 뭐 이런 증시였다라고 하면 요즘엔 분위기 많이 바뀌고 있으니 그 분위기를 뭐 부진했던 증시에서 좀 이 반등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주에도 뭐 1월 FOMC를 포함해서 굵직한 재료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장에다 짱돌 날릴 만한 재료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뭐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시장에다 짱돌 날릴 가능성도 거의 제한적이고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예전 같진 않잖아요. 뭐 우리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만 봤었던 그림이 아니고 뭐 해결에 대한 실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쫓기면 쫓길수록 경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지지율 결국은 이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로 뭐 기울어질 겁니다라는 시각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증시와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위안화 차트인데요. 이렇게 위안화 약세로 밀고 올라갈 때 뭐 7위안이 뭐 넘어설 것 같다 뭐 별의별 얘기들 많았죠. 근데 지금 뭐 한번 보시면 7위안 얘기는 쏙 들어가서 요즘 아무도 위안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위안화 뭐 고개를 숙인 위안화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피크아웃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도 뭐 부정적인 뉴스도 피크아웃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위안화에 녹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마이웨이가 작년에 이 시장 약세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더 이상 연준이 마이웨이를 못 부르잖아요. 제롬 파월 코멘트 최근에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점도표상의 2회 인상도 정해진 경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예측치는 금리 인상 못한답니다. 그러면 뭐 점도표는 2회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도표가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뭐 시장의 예측이 한 번 인상으로 좀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처럼 지금 현재는 얼마 되지 않고 사실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 눈높이에 비달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상은 사실 시장에서는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못하거나 올라봐야 한 번 이거는 3번 내지는 2번 오릅니다라고 보던 기존의 점도표와 이 페드의 매파적인 시각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많이 양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키가 될 그림, 오늘 방송의 키가 될 그림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과 비미국의
경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이 미국과 비미국의 격차를 뺀 것들, 뺀 것들. 요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은 어디가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미국이 좋으면 뭐 이 통화는 해당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미국만 특출나게 좋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강한 통화는 뭘까요?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가 제일 비싸질 때는 사실 신흥국 줄 쓰는 거거든요. 최근 보게 되면은 미국으로 쏠렸던 경기 포커스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고, 최근 달러 인덱스가 96p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달러 초강세 그림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면은 신흥국 통화들이 많이 강세를 띱니다. 최근 뭐 플로우들, 뭐 작은 플로우들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뭐 아시아 지역, 특히 뭐 선진국 일본을 제외한 뭐 EX 재팬, 아시아 뭐 펀드 플로우 뭐 이런 쪽들 보면 주식, 채권 할 거 없이 다 강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달러의 강세, 이 집중도 둔화가 어느 쪽으로는 또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내는 거고, 요즘 외국인들 우리 증시 참 열심히 사죠. 이런 부분들에 연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외국인들이 끌고 있는 증시에서 시장 부러지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지수 요거 꼴랑 오른 거에서 이제 뛰어내려 볼까? 이 생각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 맞춰서 뭐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열려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쳐다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의 이유가 무엇이며 얼마나 더 살 거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 외국인 매수의 그 상당 부분의 이유를 이제 마지막 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는 뭐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좀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삐걱거릴 수 있어요라는 거를 인정하고 본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번에 뭐 무조건 해결 봅니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사실 실망할 게 생기지만, 삐걱거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되겠죠라는 게 지금의 스탠스라고 한다면, 그게 시장의 뭐 방향을 바꾸기에는 뭐 재료가 좀 작지 않나. 예전에는 뭐 날이면 날마다 거듭되는 악재 뉴스를 해석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미국 측에서 워낙 그 강성론자들이 뭐 라이트하이저부터 해가지고 전면에 서 있기 때문에요. 뭐 만만치 않은 협상일 텐데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은 상당히 그 소위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매수를 늘려주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뭐 따라서 안 살 수 없는 분위기가 좀 되는 거죠.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뭐 섹터별로도 좀 봐주시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금리 역전 얘기 막 요즘 금리 얘기 또 아무도 안 하죠. 금리 역전 얘기할 때 시장에서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게 뭐예요?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그림의 포커스를 완전히 맞추고 봤어요. 그러니까 봐라, IMF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다. 미국도 하향 조정한다. 중국도 하향 조정한다. 뭐 그냥 경기에 대한 가이드는 모두 다 하향 조정이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그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이 당연히 대표적인 주간적 값이거든요. 눈높이 이상 나오면 플러스 값이고, 눈높이 밑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경기가 죽어간다라고 느꼈을 때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방향을 어디로 잡았을까요? 당연히 하락으로 잡았겠죠. 그러면 시장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높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몇 번 이 눈높이를 하회하기 시작하면 눈높이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느 시점서부터는 눈높이를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반등값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 주간값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프라이즈 인덱스 떨어질 때 주가가 좋겠습니까? 채권이 좋겠습니까? 채권이 좋죠. 시장에 대한 이 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뭐 이 눈높이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가이드가 올라올 텐데 주식보단 당연히 채권이 좋겠죠.
근데 이게 반전을 타기 시작했을 때 그럼 그때는 채권이 좋겠습니까? 주식이 좋겠습니까? 주식이 좋죠. 최근 미증시 어제는 밀렸습니다만 미증시의 반등폭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경기에 포커스 완전히 맞춰서 이런 경기 예측이면 주식은 빠져야죠. 라고 보는 시각은 말 그대로 리세션에 떨어질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기가 기대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망가진 경기는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때는 주식에 대해서 이 바운드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그림이 되겠죠. 설명하는 그림이 이게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파란 선은 주가고 네. 회색 선은 이 펀더멘탈입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게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달리는 말에 12개월 올라타라. 선행 EPS로 잡은 거네요. 달리는 예. 말에 올라타라. 지금 안 네. 사면 언제 할래? 이런 행복한 시장.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주가가 과한 거 아니요라고 얘기하면서 꺾여 내려가고 갖가지 이유들이 많이 붙었죠. 연준의 마이웨이니 미중 무역 전쟁이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붙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빠지고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는 왜 우리가 뭐라 그래? 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이 사업가들은 뭐 해야 돼요? 팔아서 이문 남기는 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 논리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탈로 읽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는 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봤을 때 언제 생기겠어요? 주가가 펀더멘탈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 최근 주가 상승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이 펀더멘탈 자체가 깨지고 있으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펀더멘탈이 하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스마트 머니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반도체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한민국 시장의 그냥 간판 스타, 이름값, 대표값 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10.8조 불러내고 작지 않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한번 두드려 맞았어요. 왜? 이제까지 봤었던 실적보다 현격하게 낮았고 가이드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치를 냈으니까요. 근데 하이닉스 실적 4.43조 나왔죠. 가이던스 5조였는데요. 그럼 이거 보고 나서 시장에서 눈높이 크게 하회했으니까 물론 초반에는 맞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가요? 반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계속 4.43조 찍고 3조, 2조 이렇게 뚫고 내려갈 것 같으면 반등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어닝 가이드 가장 크게 밀고 내려간 이 대표 업종이 어디예요? 반도체 섹터겠죠. 반도체입니다. 예. 그럼 반도체를 제끼고 볼게요. 작년까지는 반도체를 제끼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로스예요. 그러면 작년 장사는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반도체가 어닝 가이드를 다 깎아먹어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어닝 가이드를 읽어보면 증익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주식 잘못하는 케이스가 됐겠지만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다른 업종들 쪽에서 정답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정치는 반도체 쪽에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있는 어닝 추정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향은 하향입니다만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그럼 여타 종목들 쪽에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대신 이 조건이 있겠죠. 외국인이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살 때 시장이 좋았고 외국인이 팔 때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흐트러져서 깨지기 시작한다. 이거 일별 코스피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럼 좀 경계해야죠. 근데 지금 주가 조금 올라왔다고 우리가 팔까요 말까요 만들고 있는 그런 수급표를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일 매수 3,573억 중에 삼성전자 매입량이 어제 3,4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시장 대표값에 그냥 매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 어그러질 거면은 시장 대표값에다 매수를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맞추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도의 연속성 지겹게 봤죠. 근데 지금은 매도의 연속성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이 아직
버티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상이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빼면은 나머지 어닝 가이드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관들 쪽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시장 방향 필요하면 외국인 보는 거고 종목들 필요하면 기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위를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사고 있어요. 그럼 방향으로는 어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종목은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는 뭐 전기니 어제 뭐 호텔신라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호텔신라니 뭐 모비스니 뭐 삼성물산 뭐 신세계 포스코 뭐 롯데케미칼 뭐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시클리컬도 좋고 뭐 삼성물산도 좋고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들 포함해서 그냥 종목의 레벨 게임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이 필요하면 우리 기관들 쪽에서 고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다 얘기했던 종목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다 훑고 지나간 종목들이거든요. 이거 다 기관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관심주는요. 어제 호텔신라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면세 데이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기관들 수급을 먼저 쳐다보는 거고요. 호텔신라 최근 수급이었고 신세계 최근 수급입니다. 여기도 차트 열어보면 뭐 많이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주가 조금 올라온 거 해봐야 밑에서 고개 살짝 든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어긋나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만으로도 기본은 한 거예요. 그러면 기관 수급이 우호적인 쪽을 쳐다보는 거는 여전히 뭐 공통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뭐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중국인 인바운드 데이터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 인바운드 막 난리 났을 때 제일 강했던 종목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있어요? 면세점, 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 인바운드 데이터 좋았을 때 제일 잘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인바운드 데이터는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된 주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면세점 주가가 최근 뭐 어제 뭐 호텔신라 좀 빠진 거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상당 부분 선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이렇게 종목들을 좀 찾아서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는 거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주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스타벅스 회장인 슐츠가 아마 대선 출마 이제 저울질하니까 트럼프가 오늘 그 사람은 거치가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치가 뭐더라? 사진 찾아봤는데 배짱 뚝심이 없어서 유하다 이 얘기죠. 예, 투자도 어쨌든 뚝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쭉 해주셨네요. 마지막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반등 목표치 2230 불렀을 때 많은 분들은 그거 되겠어? 뭐 꽤 먼데? 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코멘트는 근접해 가고 있는 반등 목표치입니다. 자료는 뭐 보면서 얘기를 하면 지난주하고 같은 그림인데 봉이 좀 바뀐 거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가 길게 지나가는 데는 밑에 있으면 저항권이고요. 위에 있으면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지지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거 저항선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 기간 막혀있던 일목균형표상에서 막혀있던 자리 이거 분명히 저항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갭은 메우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갭으로 밀렸었던 이런 구간들 뭐 2230 정도 나오죠. 이런 구간들 뭐 2170에서 2230, 한 50p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굉장히 좁은 이 반등 목표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럼 팔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되밀렸을 때 밑으로 다시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눌림은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트레이딩이 있을 거고 다시 눌림이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뚫을 거라는 거죠. 이 긴 그림을 그리는 시점이지 요거 올랐으니까 분명히 빠질 거고 원하는 만큼 빠지면 또 괜찮은데 원하는 만큼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되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지수는 반등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1차 반등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은 여전히 업사이드 크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